안녕하세요, 은발선입니다. 오늘은 그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나와 있는 물건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요 건물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건물이 과연 이 정도의 감정가와 이 정도가 맞는 것인지, 이 정도 감정가가 나와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입찰가를 얼마 정도 적어야 적당한 것인지 한번 마지막에는 제 의견까지 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부터 한번 보시죠. 물건 번호 2025 타경 503257, 매각 일자는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소재지는 대전 서구 탐방동 64-7번지고요. 물건 종류는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상가주택인데 뭐 1층에는 상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8월 6일 날 감정가 40억 3천만 원에 시작을 해서 1차 유찰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2차 때 9월 10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30% 저감돼서 28억 2천만 원에 9월 10일 날 입찰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 28억 2천만 원일 때 이 다가구 주택을 입찰해도 좋은 것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토지는 지금 262.9평, 869제곱미터에 262.9평이고요. 건물은 쭉 하면은 883제곱미터에 267평입니다. 그래서 그 총 감정가가 40억 3천만 원이 나온 것이고요. 1층은 지금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3개호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다가구주택 6가구, 3층도 다가구주택 6가구, 4층은 다가구주택 5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1월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후에 그 수익률표로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의 위치부터 한번 보시죠. 자, 지도 볼게요. 여기 다음 지도로 한번 펴봤는데요. 이 다음 지도에서 보면 이 대전광역시에서 여기 시청이 있고요. 시청 주변으로 해서 여기 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그 옆에 여기가 탐방동 지역인데요. 이 탐방동 지역에 요 남선공원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 자체는 뭐 탐방동이 이제 동산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요 위치 각 개별적으로 위치는 괜찮은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이 전체적인 그 탐방동으로서의 그런 대전에서 입지 자체는 나쁘진 않으나 요 위치 자체는 보시면 탐방동에서 요 다가구 주택의 이런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 이 땅 모양이 굉장히 대지가 커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큰데 요 큰 대지 위에 다가구 주택이 신축되어진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로드뷰도 한번 보실까요? 로드뷰 요 건물이죠. 자, 요 건물 보시면 이쪽에 상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가가 되어 있고 이쪽에 다가구 주택 2층, 3층, 4층이 되어 있고 요 위에는 누다락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다락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도 지금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있고 이쪽이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차 한 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위치는 요 정도로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도로 자체는 도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도로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좀 도로가 좀 좁잖아요. 여기 6m 도로입니다. 6m 도로. 6m 도로. 이렇게 차 한 대 지나가서 마주보고 지나가기 조금 쉽진 않겠죠. 여기 4에서 6m 도로 같아요. 4에서 6m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류요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 보셨고요. 자, 오늘은 토지대장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토지대장 한번 보시면 요 필지가 굉장히 크길래 토지대장을 한번 떼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869제곱미터는 이렇게 다가구 주택은 보통 100평에서 뭐 130평 커봐야 한 150평 정도로 건물을 짓는 100에서 150평 정도가 적당한 사이즈인데 여기가 26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지금 다가구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지 한번 토지대장을 떼봤습니다. 보면은 64-7번지인데 저희 필지가 64-8번과 합병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4-8번지랑 합병이 되었고
그래서 64-8번지의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64-7번지와 합병되어 말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4-7번지가 657.2제곱미터였는데 합쳐져서 869.1제곱미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64-8번지가 훨씬 대지가 컸었죠. 64-7번지는 좀 작았으나 합쳐져서 이렇게 큰 대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지 등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등기 보시게 되면 이 토지 등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적정가치를 다가구의 적정가치를 확인하려면 이 다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언제 누가 사서 어떻게 지어서 이 가격이 형성됐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가구주택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바가지 쓰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뭐 감정가만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기존의 다가구가 형성되기 전에 그 전에 가격은 얼마였는지 그 땅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봐야 그 적정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토지 등기부터 한번 보실게요. 토지 등기를 보게 되면 요 갑구 한번 보실게요. 갑구는 1997년부터 매매가 돼가지고 한 분이 소유자 가지고 계시다가 소유권 이전이 됐죠. 2018년 1월 19일 날 매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 보면은 그 소유자가 변경된 분이 이분이 지금 이걸 합병을 한 것이죠. 여기 합병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657.2제곱미터 이렇게 합병을 해서 요 가격을 지금 거래가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4-8번지 657.2제곱미터를 5억 4천만 원에 산 거예요. 5억 4천만 원에 거래를 해서 이 64-7번지랑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쭉 내어보면 여기도 또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11월 12일 날 2018년도 2월 19일 날 매매를 하면서 요거를 합병을 했는데 2019년 11월에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 근데 요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어요. 증여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요 땅을 샀지 않습니까? 64-7번지와 8번지를 샀단 말이에요. 64-7번지는 얼마에 샀냐? 여기 보면 자 보실게요. 매매 목록이 있어요. 64-7번지는 4억 1천만 원에 샀단 말이죠. 여기 64-7번지라고 나오죠. 토지와 건물을 4억 1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게 지금 64-7번지는 4억 1천만 원에 샀고 64-8번지는 5억 4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9억 5천만 원이죠. 합쳐서 이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전체 땅을 샀다. 그리고 이 땅을 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려고 했겠죠. 건물을 올리려고 했으나 지금 2018년 2월 달에 했는데 2019년 11월이면 2년은 안 됐지만 1년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1년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증여가. 이 증여가 어떤 증여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여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토지를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이따 건물 등기도 볼 건데 이분이 지금 현재 소유자란 말이죠. 이분이 현재 소유자고 나머지는 뭐 소유권 이전 없고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이 됐냐? 처음에 2018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그 채권 최고액 12억 7천만 원으로 최초에 토지를 매수하신 분이 지금 이걸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상권이라는 건 뭐 같이 은행에서 잡은 것이고 근저당권이 또 다시 이쪽에서 6억을 더 설정을 했네요. 6억을 더 설정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여기 3천만 원을 또 설정했네요. 3천만 원을 또 설정했고 그러니까 11억 7천만 원에 12억 18억을 설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이고 여기 차후에 2019년도 11월 14일에 2019년도 11월 14일이면 요분이 지금 11월 14일 요 두 번째 분이 사면서 증여를 하면서 지금 설정을 19억 5천만 원을 설정을 했다가
다시 변경돼서 최종적으로 변경 계약을 해서 2024년 2월 달에 채권 최고액은 18억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목록은 이렇게 해서 그 토지 등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건물 등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등기. 건물 등기는 2019년도 11월이죠. 2019년도 11월에 소유자 지금 나 땡땡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2 소유권 보존을 했네요. 아,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2019년 11월 14일이잖아요. 접수가 소유권 보존이 2019년 11월 14일에 건물이 다 지어진 거네요. 아, 2019년 14일에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소유권이 2019년 11월 14일에 토지 소유권이 증여가 됐잖아요. 이 증여할 당시에 건물이 다 지어졌네요. 그 증여를 하고 건물이 지은 게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토지를 건물의 보존 등기는 요 나땡땡님으로 보존 등기를 했고 토지는 요 송땡땡님은 앞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2019년 11월 14일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하기 바로 직전에 토지를 증여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됐고 그 다음은 뭐 가압류나 갑구에는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니까요. 크게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처음에는 11월 14일 날 19억 5천만 원에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으나 차후에 2024년도에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18억 원이 됐다. 그러면 이게 토지와 건물을 담보를 잡고 18억 원의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120%라고 봤을 때 실질적인 대출 금액은 1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억을 대출을 받으셨고요. 나머지는 뭐 임차권 설정 뭐 이런 내용이니까 뒤에는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토지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이전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건지 이 건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경매에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뭐 이것까지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걸 다 알아야 내막을 알아야 저희가 얼마의 입찰가를 쓰는 게 적당한 것인지 얼마를 써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바가지 쓰지 않고 이 건물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원가는 얼마가 들었는지 알면 좋겠잖아요. 모두가 궁금한 내용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축물대장을 보게 되면 대지 면적 나와 있고요. 869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883제곱미터고요.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주 용도는 다가구주택 17가구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땅이 크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까지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건폐율은 지금 60%에 턱없이 부족한 46.99%고 용적률은 101.65%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지어진 것이죠. 용적률을 200%까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1%만 사용했다는 건 건물을 2배까지 지을 수 있는데 반절만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땅의 규모에 비해서 건물이 많이 작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그만큼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1층은 이제 차근차근 한번 또 볼게요.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다가구주택 6가구, 3층도 다가구주택 6가구, 그리고 4층도 다가구주택 6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660제곱미터 이하로만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213,
210, 212 그러면 거의 630이 넘지 않습니까? 63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을 수도 없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여러 개를 지었으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요 정도 규모가, 땅 규모가 되면 그 토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두 동을 지었어야 되는데 두 동을 짓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한번 볼까요, 다시? 건축물 대장을 보고서 그 지도를 한번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또 여기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주차장이 14대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 승강기한대 있고요. 사용 승인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그리고 요 변동사항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층 조립식 패널조 주택 34.35제곱미터 불법 증축 해서 여기 시정명령이 나왔고요. 2020년도에. 2024년도에 보면 위반 건축물 해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2024년도 전까지는 위반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위반 건축물을 시정을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에서 해제됐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두 동을 지었으면 좋은데, 여기가 보면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맹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르려면 요 도로를 껴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일조권을 받고 이렇게 잘라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치면 여기가 전부 다 북쪽으로 일조권 받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보면 여기가 여기 이렇게 재보면 여기 거리가 한 26m 정도 되는데, 요 거리가 26m 정도 되네요. 여기를 반을 잘라서 13m씩 두 동으로 나누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를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 한 동 짓고 여기 한 동 짓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한 동으로 올린 거예요. 이 한 동으로 올렸는데 아무래도 땅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땅 모양이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아까 전에 그것도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여기가 지금 뭘로 되어 있었냐, 여기 보세요. 이제 2019년도에 건물 샀으니까 2017년도 19년도에는 이렇게 건물이 되어 2017년도 정도 보면 되겠죠? 2017년도 정도 보면 여기 봐보세요. 요렇게 지금 건물이, 여기가 지금 일반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택이 하나 있고 허름한 주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64-7번지고요. 요 뒤에 땅이 64-8번지라는 거죠. 요렇게 64-8번지였을 것이고, 여기가 64-7번지라 여기는 요 토지가 지금 한 60평 좀 넘어가는데 64-7번지가 요거를 4억 1천만원에 샀고, 요 나머지 큰 땅을, 여기 좀 쓸모없어 보이는 요 땅을 5억 4천만원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까지 한번 보셨고요. 도면 한번 보실게요. 도면 한번 보실게요. 자, 1층 도면 보면 요렇게 여기가 지금 도로 라인이었죠. 여기 도면에도 써 있잖아요. 6m 도로라고. 6m 도로 라인이고, 여기 아까 여기가 차량 출입구였고, 저희가 그 도면, 그 지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렇게 되겠네요. 14대 아까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차량을 회전시켜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평수를 한번 재봤는데 요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또 덜 나와 있는 덜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치수를 요걸 가로 세로를 곱해 가지고 평수로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19.3평 나왔고요. 여기가 23평, 그리고 여기가 26.6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2층 도면 한번 보시죠. 2층 도면은 여기 보시면 이쪽이 들어간 출입구 이쪽에 있고 계단실이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가 아마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룸, 여기는 2룸이고요. 여기다 1.5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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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2룸입니다. 보시면 근데 역시 확실히 땅이 크니까 이 방들은 엄청 커요. 1.5룸이 보면 제가 평균적으로 9평 정도면 큰 평수라고 했습니다. 9평 정도도 큰 평수인데 여기가 10평이 넘어가서 11평씩 되잖아요. 11평씩. 여기도 거의 11평 되고. 그러니까 1.5룸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쪽을 또 테라스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투룸도 지금 17평, 18평이면 사이즈가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보통은 15평, 15평짜리 정도, 15평 정도 되는 투룸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17평, 18평이니까 평수가 작은 평수는 아니다. 물론 투룸을 한 20평 넘게 뽑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땅 사이즈도 있고 해서 여기가 작은 평수는 아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2층, 3층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4층은 보면 4층은 여기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한 11평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7평 정도 되어 있고, 투룸 17평 정도 됐고, 여기 보면 5호, 6호, 여기 3호에서 5호, 6호를 합쳐서 이렇게 주인 세대로 꾸민 걸로 보입니다. 주인 세대로 꾸몄는데 여기만 1층만, 요 4층만 해도 한 28평 정도 나오거든요. 28평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내부 계단을 통해서 누다락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누다락에 대한 도면이 확인이 안 됩니다. 누다락에 대한 도면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누다락 도면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 위에도 한 20평 가까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 평수가 굉장히 넓겠죠. 여기에는 거실 하나, 주방 하나, 방 하나 있지만 요 위로 누다락으로 올라가면 최소 방 2개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문건 송달래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건 송달래역을 확인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는데, 제가 이걸 쭉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쭉 문건 송달래역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임차인 통지서 발송하고 경매 개시 결정하고 배당 요구 신청하고 주소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감정평가, 오늘의 제가 요걸 보면서 좀 기가 막히기도 한데, 자, 봐보세요. 여기 감정평가 해놓은 거 보세요. 감정평가를 지금 토지를 평당 300만원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 잡은 겁니까? 이게 306만원을 잡았어요. 곱하기 3.3058, 평당 1010만원을 잡았거든요. 여기가 평당, 이 평수가 평당 1010만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토지의 감정을 26억 5,900만원 했습니다. 제가 이거 2019년이 아무리 시세 차익 있다고 해도 지금 작성해 봐보세요. 2025년 9월인데 이분이 2018년도에 토지를 살 당시에 이걸 9억 5천만원에 샀는데, 이 9억 5천만원을 사서, 물론 그 뒤에 땅을 워낙 싸게 샀습니다. 뒷땅을 워낙 싸게 사서 앞땅과 합쳤기 때문에 그 토지 개발을 해서 가치가 올라간 건 맞아요. 가치가 올라간 건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거를 지금 평당 1000만원을 넘게 잡아가지고 26억까지 감정을 해놓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 다가구 감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다가구 감정에서 수익률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토지의 가치를 그 용도에 맞게 잘 써야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거를, 이런 땅을 지금 땅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땅을 지금 평당 1000만원을 넘게 계산해가지고 26억을 해서 이게 감정가를 40억을 해놓는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저 여기 건물을 한번 보실게요. 건물 883.45 평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지금 267평인데요. 267평. 그러면 요 건물 한 평당 550만원 정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4억 6,9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가상각도 계산할 게 13억 7천, 14억 6천. 뭐 그러니까 여기 1억 차이 정도 나잖아요. 1억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 차이 난다 치더라도 이게 14억.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원가보다 좀 덜 계산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럼 이게 14억 7천만 원, 제가 계산한 방법에 따지면 14억 7천만 원이잖아요. 제가 다시 하겠지만, 이 9억 5천만 원 하면, 이게 원가가 24억이나 25억 정도 나왔을 텐데, 이거를 지금 감정을 40억을 해가지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를 70% 낙찰 받았다면, 이거 보게 되면, 봐보세요. 이게 지금, 한번 유찰돼서 28억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70% 싸게 샀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차 유찰된 가격도 비쌉니다. 1차 유찰된 가격도. 그러니까 2차도 당연히 유찰돼야 돼요. 그런데 낙찰이 되는지 유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서도 한번 봐볼게요.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여기 보면 땅 모양이 나와 있고요. 땅 모양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뭐 특별한 내용 없죠?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은 11억 4,400만원 되어 있네요. 11억 4,400만원. 여기까지 쭉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요 둘러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총 정리해서 이제 수익률표 한번 짜보겠습니다. 수익률표. 자, 여기까지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익률 분석 자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주소 탐방동 64-7번지고요. 대지는 262.9평, 건평은 883.45제곱미터니까 267.2평이고요. 도로는 6m 도로고요. 건축연도 2019년도 11월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엘리베이터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 내역을 한번 보시면, 임대 내역은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임차인들 현황을 보고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1,500에 35만원, 1,000에 60, 1,000에 100만원, 9,000, 1억 3천, 1억, 1억 5천 뭐 이렇게 쭉 적었어요. 쭉 적어가지고 지금 총 보증금이 19억 500만원이고요. 융자는 15억입니다. 융자 15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합쳐가지고 두 개 합치면 34억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를 40억이라고 보면 이 융자랑 이게 만약에 그 건물의 가격이다. 그러면 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도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이 건물을 지금 건축하신 분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봐보세요. 이게 여기 제가 원가 분석을 해놨잖아요. 토지 매수가는 9억 5천만 원이고 예상 건물가는 평당 550만 원 해가지고 14억 7천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총 원가 24억 2천만 원이에요. 총 원가가.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러면 24억 2천만 원에 지금 융자랑 대출이랑 보증금이랑만 해도 지금 34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한 10억 정도 돈을 빼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된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자가 600만원이야. 15억에 대한 이자가 4.8%만 계산하면 이자 600만원 나와요. 그리고 월세가 255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 보면 월세 받은 게 4개밖에 없어요. 상가에 3개 다 전세 받고 월세 하나 받았다고요. 월세 하나 받아서 그래서 월세가 255만원 밖에 안 나와. 이자 600만원인 건물을 월세 255만원 받아서 이거 다 전세 돌렸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참 경매에 나오게 됐는데, 이게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 나머지 이게 지금 나왔는데 이거를 감정을 40억을 해가지고 얼마에 낙찰이 되라고 지금 이거를 40억에 감정을 하는 겁니까?
이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부채 한도도 보면 공시가격이 11억 4,400만 원이었잖아요. 11억 4,400만 원이니까 부채 한도도 126%만 가능하니까 14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융자가 15억이라고 치면, 대출 15억 받았다 치면 사실 더 이상 여기다가 이제 전세를 못 받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서는. 과거에는 이런 상태에서도 LH도 들어오고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채 한도가 넘어가면 LH도 안 들어오고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이 이 금액을 똑같이 15억을 이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낙찰을 받아서 15억을 대출을 받아도 여기다가 전세를 못 넣어요. 전세를 못 넣기 때문에 다 월세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 감정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실질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걸 다 월세로 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월세로 1,000만 원 이하의 월세로 다 놓는다고 봤을 때 1층 근린생활시설은 뭐 안쪽에 있는, 이 도면에서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안쪽에 있는 뭐 근린생활시설도 있었잖아요. 그 도로변에 없고 안쪽에 있는 그런 데는 뭐 돈을 많이 못 받을 것이고 상가가 들어올지도 의문이에요. 사무실이 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무실 용도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못 받을 것이다. 1,050만 원 잡아봤고요. 나머지는 1,060, 1,06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6m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상가가 많이 될 만한 지역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싸게 높은 가격으로 이거를 책정해 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는 위치는 6m 도로로 좀 불리하긴 하지만 평수가 크기 때문에 55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좀 더 큰 거는 555만 원까지 좀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좀 많이 잡아봤어요. 그리고 투룸은 1,070만 원 정도, 1,065, 75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3룸은 뭐 1,000에 한 90만 원 정도, 그 전세가 한 2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1,000에 90만 원 정도 좀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가를 잡아보면 최종적으로 보증금은 1억 4,500만 원, 융자는 기존에 받았던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경매를 받았을 때 이렇게 수익률표를 짜보면 월세는 1,085만 원 나오고 이자 600만 원 내고 순월세 585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게 다가구 주택으로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 한 3.5% 잡아야 되고요. 명도 비용도 한 500만 원 잡아놨고요. 중개비는 월세만큼 발생하는 중개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실투자금은 5억 4,5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수익률은 5억 4,500만 원 투자해서 순월세 585만 원, 그래서 수익률 12.9%. 이렇게 나오는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나오는 가격이 21억입니다. 21억. 제가 계산한 바로는 21억 정도 입찰을 써야 이 정도 수익률이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40억에 감정을 해가지고 21억은 거의 50%잖아요. 그러니까 반값세 정도에 써야 요게 그나마 수익률을 맞춰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감정가가 일단 원체 높게 돼 있어가지고. 감정가가 높으면요, 일단은 그 다른 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정가 대비해서 이 대출과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 좀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데서 하는 뭐 신탁 대출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또 대출 더 많이 받아가지고 뭐 또 뭐 플러스 피니 뭐니 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또 이런 거 또 살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홍보하겠죠. 참 그건 답답한 노릇인데 저는 신탁 대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경로가 있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분석해 봤고요. 일단 감정가는 이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감정가가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요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분석 잘 하셔가지고 다가구 주택에 입찰하실 때는
감정가만 믿지 마시고 이렇게 과거의 히스토리도 한번 봐야 되고 얼마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이게 지금 경매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내막을 좀 알아야 좀 이게 아무래도 입찰을 사더라도 좀 불안감이 없어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분석 자세히 해봤어요. 예,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